네,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휴스템 코리아 그 파산에 대한 그 이제 절차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4년 11월 8일자로 시스템 코리아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의 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법무부인 로집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업무들, 특히 그 협상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파산 절차 진행 관련된 소개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질문들을 몇 개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진행한 업무 관련해서 최재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되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휴스턴 코리아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먼저 저희가 파산 신청을 넣기 전에 먼저 올해 2월에 회생 신청이 들어갔었고, 4월에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올해 4월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리고 7월에 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요. 쉽게 말해서 보전 처분이라 함은 휴스템 코리아에 있는 자산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재판을 몇 차례 진행한 다음에 10월에 1억 5천 예납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11월 파산 선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예, 중간에 저희가 협상도 진행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저희가 로집사에서 파산을 강행하고 협상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협상 얘기가 나왔던 게 파산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혹시나 파산 선고 이전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먼저 여쭤보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쪽과 그리고 엄윤상 변호사님, 그러니까 휴스턴 코리아의 대리인이신 엄윤상 변호사님과의 협상이 계속 그 이후로 이제 소통을 해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엄윤상 변호사님께서는 분명히 일부에 대한 협상은 어렵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일부만 협상했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파산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는 협상할 수 없다라고 말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해주신, 그때까지 의뢰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협상을 진행했던 거고요. 근데 뭐, 그때 뭐, 저희가 신청인 대상으로 뭐 협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전혀 오갔던 게 아니고, 예, 일부, 분께서는 뭐 신청일 대상으로 뭐 협상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엄윤상 변호사님과 저희 쪽은 그 당시 저희에게 수입 맡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은 회장까지 저희가 구치소 접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엄윤상 변호사님께 수감 번호까지 받아서 저희가 예약을 해서 갔는데 이상한 대표께서 돌연 접견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가지 못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협상을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엄윤상 변호사님께서 올해 말까지 뭐 최대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까지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마냥 시간을 드리기엔 그 파산도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정말 돈을 마련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협상의 의지가 있다면은 일부라도 우리한테 얼마를 걸어놓고 얼마라도 맡겨놓고서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얼마라도 지급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기다려만 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왔고 시간을 꽤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그 사이에 예납금 명령이 나와서 제가 예납금을 마련해서 예납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파산 선고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협상으로 가서 끝나는 게 가장 저희도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빠르게 끝나는 게 저희도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협상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예,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했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파산 절차 이제 진행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좀 그 많이 받는 질문 위주로 좀 정리해가지고 먼저 그 FAQ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첫 번째 챕터로 그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파산 선고 이제 불복, 그러니까 즉 항고할 경우에 어떤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네, 로집사 양희진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에 불복하는 방법이 항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이 파산 선고 같은 경우는 인용 가능성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낮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민사소송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게 되면은 2심에서 진행될 때 1심에서 내려졌던 판단이 뭐 확정이 된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뭐 가집행정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뭐 진행되는 건 없죠. 근데 파산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랑은 좀 달라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생법원이 처음에 파산을 선고한 결정 자체가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항고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결정이 좀 파산 선고의 결정이 뭐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파산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파산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이걸 뭐 다르게 판단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실무적으로도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현재 상황에서 법인 회생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냐? 자,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4월 무렵에 이미 회생 절차가 한번 진행이 됐었다가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이 회생 절차가 기각이 된 걸로 저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회생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살아날 다시 회사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파산 같은 경우는 그러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은 회장님 구속되셨잖아요. 법정 구속이 다시 되셨는데, 회사가 살아나려고 하면 적어도 대표이사가 있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자, 법원에서도 이 파산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파산 절차 내에서 엄 변호사님이랑 이상 회장이 출석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원에서 보시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회생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저희 다음 챕터로 이제 파산 절차 일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또 대표님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파산 관제인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은 일단 법률적으로 지금 그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그 어떤 모든 재산권을 전부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법인에 가서 이제 뭐 계좌, 뭐 통장, 뭐 인감, 그다음 뭐 OTP 카드, 회계 장부 뭐 이런 걸 모두 다 이제 점유를 인도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일단
파산 회사의 자산을 먼저 조사를 하죠. 쭉 조사를 하고, 그리고 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파산 채권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파산 채권을 환가를 해서 재산을 평가하면 채권자들에게 얼마 정도 돌아갈 수 있는지도 다 예측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먼저 첫 번째 만들거든요. 이게 채권자들 되게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채권자들에게 이제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아까 제가 말한 내용을 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 채권이 잘 등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이고 파산 절차의 기간은 첫 번째 배당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지를 제1회 그 채권자 집회에서 대부분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좀 질문 순서를 바꿔서 좀 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산 관제인과 이 연계해가지고 시스템 코리아의 지금 대표로 되어 있는 뭐 이 회장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 엄 변호사님 등은 이 파산 절차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어떤 파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그러니까 있나요? 전혀 절차에서 법률적인 절차는 없고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법인인 회사하고 개인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대표이사의 권한이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장부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계좌나 OTP 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전달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상의 형사 책임을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계좌나 뭐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파산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자가 뭐 이렇게 뭐 범죄자거나 뭐 이렇지 않잖아요. 채권자를 위해서 최대한 변제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자산이 있고 요 정도 회사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역할은 보통은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상훈 회장이나 그 대리인 변호사가 그 자산을 순순히 지금 채권자 신청이 순순히 여기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환가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파산 절차에서는 저는 아무 역할도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산 관제인이 전혀 연락을 안 해도 무관합니다. 연락을 하는 건 첫 번째 이러이러한 그 파산 관제인이 모두 재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비밀번호도 있을 수 네네. 있고 뭐 OTP 카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만나야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일단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이제 회사의 대표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그 협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람들만 채권 변제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그 제도 자체가 채권자들 전체에 대해서 이 다수 채권자들의 어떤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한 사람들만 채권을 변제받는 건 아니고요. 파산 채권으로 신고한 이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되면 관제인께서 파산 채권을 이제 신고하라고 합니다. 채권 신고 절차가 있는데 그때 신고 절차를 통해서 파산 채권자로 확정이 된 분들이 다 같이 채권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건물 같은 거 만약에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 경매 신청하잖아요, 은행에서. 경매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 뭐 상거래 채권자들도 그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가압류를 걸고 그다음에 가압류를 걸고 나서 내가 채권이 있다라고 가압류 채권자로서 경매에 참여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만 경매 대금에서 담보권자가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 경매 대금 신청 비용 빼고 나머지에서 뭐 순위에 따라서 뭐 담보권자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압류권자들이 쭉 나눠 갔거든요. 이거를 비용을 줄여서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도 신청 비용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 중에 담보권자랑 뭐 일반 채권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가압류나 이런 걸 해야만 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에서도 경매 신청한 사람만 가져가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져가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회계사님 일단 실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 채권 신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채권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채권 신고는 그 파산 선고 결정일 날 나온 채권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신고 기한을 넘어서도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그 신고 기한 안에 그 신고를 하는 거를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신고할 때는 일단 그 채권에 대한 증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할 때 그 관제인이 봤을 때, 아, 이 사람 채권이 있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들이 필요한데,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급명령 등이 있으신 경우는 지급명령 등에 대한 그 서류를 내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보니까 어플에 있는 그런 캡처상에 있는 나의 채권은 얼마다, 이런 그 증빙을 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내시기보다는 그거 더하기 입금한 서류들,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출금을 했다면 출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소명을 해주셔야지 좀 더 명확한 채권의 신고가 될 거고요. 저희 로집사 수임자분들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취합했던 자료들을 우선해서 채권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의 인정 절차를 받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채권 회수 저희 그 수임 범위에 채권 신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채권 신고만 저희가 그 수임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채권 회수를 이제 수임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채권 신고도 당연히 네, 저희 법무부인에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 다음 챕터 네네네 제가 말씀하세요.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 어느 분께서는 로집사, 이제 파산 선고 난 이후에 로집사는 하는 거 없다. 그냥 어차피 다 채권 신고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파산 관제인이 이제 거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화상관제인 변호사님 한 분,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몇 분, 한두 분, 그렇게 해서는 이 모든 큰 사건, 복잡한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진 저희가 이 파산관제인을 도와서 최대한 재산을 찾고 또 확보를 하고 회수를 하는 절차에 저희가 다 관여해서 같이 좀 옆에서 계속 도와서 계속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 신고만 단순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저희 말이 안 되고, 사실, 예, 저희도 그래서 끝까지 계속 책임지고 같이, 예, 파산관제인을 도와서 계속, 예,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보태자면, 채권 신고라는 게, 채권 신고해야지 하면 딱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서류들을 붙여서 이 채권이 맞는지,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돈 빌릴 때도 차용증 쓸 때 차용증만 써주는 게 아니라 금액도 써주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신고 기간은 어쨌든 도과하고 나서 이 파산 채권자로 포함이 안 되면 이 절차에서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파산 채권 신고를 누군가 해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 절차에서 아예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인지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가드리면은, 무료로 채권 신고해준다, 이런 말씀 누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무료로 간단하게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저희가 좀 노하우도 가지고 경험도 많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게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질문인데, 그 향후 절차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대략적인 그 변제 시기 조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변제 시기, 대기실에. 네,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이제 그 채권자 분들께서 신청한 그 사건이라서 이제 좀 그 채무자 이제 주도형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대표님 변제 시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변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엄청 열심히 해서 밤낮으로 해서 채권 환수를 다 하고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더 팔고 많이 팔아서 어느 정도 되면 빨리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I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훈 명의로 재산이 많이 가 있었고, IDS 홀딩스는 또 김성훈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IDS 홀딩스라는 게 먼저 파산 선고가 2018년에 나고, 그 다음에 김성훈 개인에 대해서 개인 파산이 또 한 10개월 후에 났어요. 그리고 개인 된 이후에는 김성훈 명의로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이제 환가가 빨리 돼서 한 6개월, 7개월 후에 환가가 됐어요. 한 500억 정도 환가가 됐는데 그거는 IDS 홀딩스 피해자단들에게 중간 배당으로 500억이 먼저 나갔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1년 정도 안쪽으로는 첫 번째 중간 배당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그 다음은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나 이상은 이름으로 자산이 없어요. 그 다른 관계사 이름으로 돼 있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이 범죄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 돈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니까 이걸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부인권이라든지 그런 그 채권 행사를 파산관전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임의로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거액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야 또 재단이 만들어지니까 또 다시 한 1년 정도가 있어야 다시 중간 배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제 시기는 파산관제인이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법무법인에서 그걸 도와서 엄청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1년 이내 한 번 중간 배당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매년 향후 한 5년까지는 매년 중간 배당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일단 한 번의 변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컨셉보다는 중간중간에 있던 그 배당 형식으로 이제 그 변제가 이루어지고 그 시기는 이제 얼마나 또 그 관제인들과 또 법무부에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것 이게 한번 같습니다. 좀 이거 네. 안 보이시겠죠? 이게 뭐 나중에 저희가 올 테니까 IDS 홀딩스랑 제이유 사건이 그러니까 제이유 사건은 좀 오래됐고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 사건은 좀 쉬우니까 지금도 진행돼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게 1조 1000억대 투자금 피해 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는 1000억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1조가 남았는데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기사 보면 4,600억 원이 상위 모집책들이나 그 중간에 다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수당으로 나갔거든요. 네네. 이 수당에 대해서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환수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돈 우리가 했던 이 상위 모집책들 중에 뭐 20억, 30억씩 가져간 사람들이 이제 뭐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환수하는 절차를 네. 파산 관제인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제인도 변호사하고 그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법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법무부에서 조력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야 아마 거기서 몇 천억이 또 뭐 강제 집행을 생각해서 뭐 반 정도 이상 할인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 5천억 정도 나갔으면 한 2, 3천억을 빨리 그냥 임의로 환가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네, 그 변제 시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그 변제를 위한 그 재산을 확보하는 게 시더스, 그러니까 시스템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상위 모집책에게 이제 나간 그런 어떤 돈들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선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휴스템 코리아,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그 제3자에게 위탁한 그 신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탁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건가요? 그 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인가요? 일단 신탁 재산을 휘스템 코리아나 아니면 이상은 회장이 그 신탁을 이제 파산관제인이 취소시키고 명의를 다시 돌려놔야죠.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계약에서 명의를 넘긴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강제집행을 막 이제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사행위를 한 건데 이걸 이제 사회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파산관제인이 해야 되고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상은 이름으로 명의가 다시 돌아오면 파산관제는 이거에 대한 처분권이 되니까 이 사회신탁을
소송이나 이제 부인권 행사를 통해서 이 명의를 신탁된 것을 지우고 명의를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이상은 개인으로 돌려놓으면 바로 뭐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환가를 할 것이고 당연히 뭐 신탁계사는 파산 절차에 참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도 강제 집행을 이제 면탈할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이 있으면 형사 책임도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이제 이 상태에서 위탁한 재산을 위탁하면서 뭔가를 좀 개인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범죄 수익 수수죄로 또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위탁했다라고 많이 듣는데, 위탁한 거 자체로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위탁해서 내가 관리했다는 이유로 관리 수수료로 거액을 받는다거나, 신탁자산을 그래서 팔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팔면서 매각 수수료 명목으로 또 거액을 가져간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뭐 사실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2016년 그 판례에서 어떤 행위, 어떤 신탁 행위가 부인되는지, 즉 다시 이제 시스템 코리아의 그 변제 자원으로 사용되는지 두 가지 것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채권자의 그 공동 담보, 즉 채권자의 변제 자원을 감소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돼야 되는 그 재산이 감소되는 그 행위를 사회 신탁이라고 하고, 그 사회 신탁은 이제 부인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 대법원에서 판시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 행위도 그 취소될 수 있는 신탁으로 그 대법원에서 그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휴스템 코리아가 그 위탁한 그 신탁 재산이 이 어떤 편파 행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을 변제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했다면은 당연히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법무부 노집사와 이제 그 관제인 이제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휴스템 코리아 자체는 그 돈이 없지 않냐. 그래서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회사들에 대한 파산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형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일종의 뭐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고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에는 뭐 좀 더 쉽게 뭐 파산 절차를 할 수도 있고, 아마 파산 관제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 관계사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관계사에 돈이 건너가면 돈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여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투자금을 했다든가 아니면 출자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약에 기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환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지금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이 회사가 이제 뭐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휴생코리아 관계회사 자체가 이상한 회장 등이 전체적으로 이 사기의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한꺼번에 다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가 파산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사한테 채권 그 어떤 소송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무 명의를 만들고 그거에 기초해서 관계 회사의 자산을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신 것들 계셔서, 지금 우리 파산 선고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즉시 항고 단계에서도 그 신청 채권자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 파산 뭐 취하든 기각이든 각하든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협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지기 전 단계, 그 파산 심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신청인들이 취하를 하면은 사건이 이게 재판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미 파산이 선고됐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신청인들만의 관계가 된 게 아니고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파산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청인들이 취하한다고 해서 그 파산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이 뭐 소멸된다는 등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존 신청자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선고 내려진 이 파산 이 결정이 어떤 효력이 뭐 기각되든지 취하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FAQ 통해서 좀 이제 노집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파산 절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말씀을 전달 드렸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파산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좀 많이들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이 부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파산관제인 한 명과 보조인 정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주는 정보를 받고 그 겉으로 보이는 재산 환수 정도로 만족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변호인 채권자 대리라든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형사도 고소 대리할 때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또 빠르고 확실하게 어떤 법적인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채권자들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파산관제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부 조력을 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속도도 느리고 많은 금액의 재산 환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개인들은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그 은닉된 모든 자산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또 속도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느 분께서는 채권 신고마저도 로비스한테 맡길 필요 없이 그냥 개개인별로 알아서 해주겠다. 뭐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도 없다. 괜히 돈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예, 그래야 저희도 파산관제를 좀 더 푸시하고 그분을 도와서 은닉된 재산을 찾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셔야 그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힘을 많이 안 실어주면 저희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뭐 전체 채권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쪽에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법무법인에 좀 힘을 실어주고 다른 자기 한 명 한 명은 큰 금액이 아니시니까 같이 이제 피해자들끼리 모아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면 전체적으로 본인도 이득을 보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이제 좀 뭐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좀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대행해서 자식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부모님이 전부 아셔야 되겠죠. 피해자가 부모님인데 뭐 이게 큰 사건이고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위임하는 거는 자녀분이 하셔도 되고요. 근데 파산 절차 내에서 명의는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채권 신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질문 주신 게 저희 로집사닷컴 그 온라인 소송 참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절차나 아니면은 뭐 이제 소송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그 회원 가입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채권자로 저희가 신고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로서의 그 절차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절차 진행은 그 자녀분들께서 가능하지만은 그 명의나 아니면은 뭐 회원 가입이나 그 뭐 자료 제출은 부모님 명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 뭐, 자, 짧게 할까요? 이제 40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계속 뭐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때 다시 한번 당분간은 뭐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제 좀 미팅을 통해서 궁금한 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좀 기대해 주시고 저희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